안녕하세요. 펄진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책방지기 펄진입니다. 오늘은 박완서 작가님의 최신작 사랑을 무게로 안 느끼게를 준비했습니다. 출판사는 세계사입니다. 작가님의 미출간 작품 님은 가시고 김치만 남았네에 포함 46편의 에세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총 3장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1장은 눈에 안 보일 뿐 있기는 있는 것, 2장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3장 사랑을 무게로 안 느끼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옥같은 작품들을 빼곡히 엮어준 출판사 세계사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다이아몬드 같은 작품들 중에서 가장 가슴 따뜻한 이야기 몇 편을 골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님은 가시고 김치만 남았네. 나는 음식을 안 가리는 편이다.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다 잘 먹지만 생선이나 고기 없이 김치하고 나물만 있어도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 수가 있다. 한마디로 아무거나 잘 먹는 잡식동물이다. 외국 여행을 할 때 며칠에 한 번이라도 꼭 한식당에 들러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 견뎌하는 사람을 덜어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불편할까? 속으로 동정할 정도로 나는 그 나라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관광 못지않은 새로운 경험으로 즐겨왔다. 10여 년 전 버스로 네팔의 오지를 돌아다닐 때였는데 재래시장 뒷골목에 있는 허름한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다. 안내하는 사람이 우리 일행의 비유에 맞을 거라면서 시킨 식사는 카레라이스 비슷한 거였다. 닭고기가 많이 들어있는 카레와 밥이 나왔다. 아무거나 안 가리고 잘 먹는다고 했지만 역시 밥이 빵보다 반가웠다. 그러나 젓갈도 숟갈도 없이 카레라이스만 나와서 알아보니 손으로 먹으라는 거였다. 다들 난감해했지만 나는 그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곧잘 따라했다. 카레에다가 밥을 버무려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와 가운데 손가락으로 먹기 좋게 꼭꼭 뭉쳐서 입에 넣었다. 유명한 여행가 한비아 씨가 지금보다 덜 바빴을 때 같이 중국 운남성의 오지를 여행한 적이 있었다. 리장이란 데서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인상이 좋았다. 한비아 씨는 그때 중국어를 배우는 중이었는데도 기사하고 활발하게 대화를 주고받았다. 맛있는 음식점이 어디냐고 물어보다가 기사 내서 가정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데까지 친밀감이 발전해서 드디어 운전기사네 집까지 가게 되었다. 가족이 총동원해서 닭까지 잡아 진수성찬을 차려주었다. 내가 중국에서 먹어본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다. 식탁에 놓인 부엌바닥은 울퉁불퉁한 흙바닥에 옛날 시골집 수채구멍같이 생긴 하수구가 그대로 노출돼 있어서 비유가 상할 법도 한데 모든 음식이 그저 맛있기만 했다. 좋게 말하면 소탈하고 솔직히 말하면 무국적에다 무신경한 나의 식성에 변화가 온 것을 느낀 것은 최근 일이다. 지난달 유럽 쪽을 2주일가량 여행하고 돌아왔는데 다들 잘 사는 나라에서 중급 이상의 호텔에 묵고 이름난 식당도 찾아가 보고 간간히 현지의 한식당도 들렀건만 배는 고픈데 도무지 식욕이 나지 않았다. 짠지라도 한쪽 먹으면 비유가 가라앉으려나 싶게 속이 느글느글했다. 집에서도 별로 집착해 본 적이 없는 어려서 먹던 토속적인 음식이 그리웠다. 나는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면서도 속으로는 아, 이게 나이값이구나 하고 싶었다.
서양 음식 때문에 상한 비유는 내 집에 평범한 집밥만 먹으면 금방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딸들이 내가 좋아하는 우거지 된장국과 열무김치, 나물 몇 가지를 해놓고 나를 기다려 주었건만 그것도 그렇게 반갑지가 않았다. 느글느글하게 들뜬 것 같은 비유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 국립 끝에 가까운 냉면집으로 비빔냉면을 먹으러 갔다. 시뻘겋고 맛이 진한 비빔냉면을 먹으면 비유가 가라앉을 것 같았다. 비빔냉면은 결코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이 아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맵고 진한 게 먹고 싶은지. 다음 날은 집에서 나물에다가 고추장을 넣고 시뻘겋게 한 대접을 비볐다. 외식할 때 어쩌다 비빔밥을 시켜 먹는 경우가 있어도 고추장은 넣는 둥 마는 둥 싱겁게 비비는 내 평소의 식성에 반한 짓이었다. 그래도 한 번 덧난 비유는 가라앉지 않았다. 마침 그때 원주 토지문화관에서 택배로 김장김치를 부쳐왔다. 박경리 선생이 작년에 담아 산에 묻어놓은 김장독을 헐었다고 문화관 직원이 생전에 선생님이 하시던 대로 나에게도 나눠준 것이다. 나는 허둥거리며 그 김장김치를 썰지도 않고 쭉 찢어서 밥에 얹어 아귀아귀 먹었다. 들뜬 비유가 다소 가라앉으면서 선생님 그리는 마음이 새삼스럽게 절절해졌다. 선생님은 평소 나들이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원주 쪽의 칩거에 사시면서 고향인 통영에 가보신 것도 최근 몇 년 사이 일로 알고 있다. 20대에 떠난 통영을 몇십 년 만에 들리시게 되면서 통영 사람들의 선생님 공경도 극진해져서 젓갈이니 싱싱한 해산물 등 그쪽 특산물을 부쳐오는 일도 자주 있는 것 같았다. 그런 것들을 나에게도 나눠주시면서 그쪽 음식에 대한 자랑을 침이 마르게 하신 적이 있었다. 그럴 때 선생님은 꼭 어린애 같으셨다. 옆에서 듣는 나는 저건 음식 자랑이 아니고 고향 자랑이구나로 느끼곤 했다. 한 번은 이런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신 것처럼 음식은 개성 음식이 최고지 하면서 우리 고향도 좀 지켜 세워주셨다. 내 들뜬 비유가 찾아 헤매는 것은 옛날 맛, 고향의 맛이었던 것이다. 사랑을 무게로 안 느끼게. 평범하게 키우고 있다. 공개해서 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애 기르기의 비결 같은 것도 전혀 아는 바 없다. 그저 따뜻이 먹이고 입히고 밤늦도록 과중한 숙제와 씨름하고 있는 걸 보면 숙제를 좀 덜 해가고 대신 선생님께 매를 맞는 게 어떻겠느냐고 심히 비교육적이고 주책 없는 권고를 하기도 한다. 일전에 어떤 친구한테 지독한 소리를 들었다. 너같이 애들을 막 키워서야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애들한테 큰 소리를 치겠니? 그 흔한 과외 공부 하나 시켜봤니? 딸이 넷씩이나 있는데 피아노나 무용이나 미술 공부 같은 거 따로 시켜봤어? 그때 그 친구의 모멸의 시선이 지금 생각해도 따갑다. 아닌 게 아니라 내 애들 중에 예능 방면에 천재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부모를 알량하게 만나 묻혀있는 게 아닌가 싶은 두려움이 간혹 들긴 하지만 이 다음에 큰 소리치기 위해 지나친 극성을 떨 생각은 아예 없다. 아이들의 책가방은 무겁다. 그러나 단순한 책가방의 무게만으로 한창 나이의 아이들의 어깨가 그렇게 축 처진 걸까? 부모들의 지나친 사랑, 지나친 극성이 책가방의 몇 배의 무게로 아이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건 아닐지.
내가 너한테 어떤 정성을 들였다고. 아마 들인 돈만 해도 내 몸무게의 몇 배는 될 거다. 그런데 학교를 떨어져? 엄마의 평생 소원을 저버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장가 들자마자 내 계집만 알아? 이 불효막심한 놈아. 이런 큰 소리를 안 쳐도 억울하지 않을 만큼 꼭 그만큼만 아이들을 위하고 사랑하리라는 게 내가 지키고자 하는 절도다. 부모의 보살핌이나 사랑이 결코 무게로 그들에게 느껴지지 않기를. 집이 부모의 슬하가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마음 놓이는 곳이기를 바랄 뿐이다. 아이들은 예쁘다. 특히 내 애들은. 아이들에게 과도한 욕심을 안 내고 바라볼수록 예쁘다. 제일 예쁜 건 아이들다운 애다. 그 다음은 공부 잘하는 애지만 야근에는 싫다. 차라리 우직하길 바란다. 활발한 건 좋지만 되바라진 애 또한 싫다. 특히 교육은 따로 못 시켰지만 애들이 자라면서 자연히 음악, 미술, 문학 같은 걸 이해하고 거기 깊은 애정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커서 만일 부자가 되더라도 자기가 속한 사회의 일반적인 수준에 자기 생활을 조화시킬 양식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부자가 못 되더라도 검소한 생활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되 인색하지는 않기를. 아는 것이 많되 아는 것이 코끝에 걸려 있지 않고 내부에 안정되어 있기를. 무던하기를, 멋쟁이이기를. 대강 이런 것들이 내가 아이들에게 바라는 사람됨됨이다. 그렇지만 이런 까다로운 주문을 아이들에게 말로 한 일은 전혀 없고 앞으로 또 할 것 같지 않다. 다만 깊이 사랑하는 모자 모녀끼리의 눈치로 어느 날 내가 문득 길에서 어느 여인이 안고 가는 들국화 비슷한 홑겹에 가련한 보랏빛 국화를 속으로 몹시 탐내다가 집으로 돌아와 본즉 바로 내 딸이 엄마를 드리고파 샀다면서 똑같은 꽃을 내 방에 꽂아놓고 나를 기다려 주었듯이 그런 신비한 소망의 닮음, 소망의 냄새 맡기로 내 애들이 그렇게 자라주기를 바랄 뿐이다. 겨울 이야기. 오늘 시내에 나갔다가 돌아오려는데 마침 날씨가 급변하며 굵은 비를 뿌리더니 가로수가 휘어질 듯이 강풍까지 불어댔다. 나는 운수 좋게 우리 집 방향의 버스를 냉큼 집어탈 수 있었고 자리까지 잡았다. 버스에 흔들리면서 흉흉한 먹구름으로 금세 한밤중처럼 어두워오는 을씨년스러운 거리를 내다보고 있는데 각자 손에 팻말을 하나씩 쳐든 한때의 사람들이 인도를 메우고 종종걸음을 치고 있었다. 팻말에 적힌 구호는 정부의 에너지 대책에 적극 호응하자느니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자느니 요새 우리가 당면한 절박한 문제인 유류절약에 관한 것이었다. 구호 밑에는 동회 이름이 적힌 걸 보면 동 단위로 동원된 사람들의 모양으로 부녀자와 직업이 없어 배는 중노년의 남자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들은 몹시 피곤해 보였다. 나는 또 뭔가 답답하고 울적해졌다. 에너지 대책의 하나로 기껏 저런 요란한 구호와 행렬을 생각해낸 높은 분은 지금쯤 대형 승용차로 귀가하고 계시겠거니. 그런 생각을 하니 우울해졌고 행렬이 해산한 뒤 날씨도 나쁘고 다리도 아프고 게다가 여자들은 빨리 돌아가 저녁도 지어야겠기에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자라는 팻말을 쳐든 채
우르르 버스로 올라타야 하는 저들의 민망한 처지를 상상하는 것도 우울했다. 에너지 위기는 비단 우리만의 것이 아닌 세계적인 것이니 나를 우울하게 하는 것은 그 위기 자체가 아니라 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졸렬한 모습이요. 행동과 실천 대신 다만 과실을 목적으로 남발되어 뿌려진 표어와 구어였다. 오늘 아침이었던가? 텔레비전으로 인도 수상이 유류 절약을 솔선수범하기 위해 마차를 타고 귀가하는 모습을 잠깐 비춰준 적이 있다. 고위층의 이런 제스처에는 다분히 쇼적인 것이 느껴져 함부로 흉내낼 것은 못 되지만 쇼라도 좋으니 우리나라 높은 양반들도 한번 자전거를 타고 출근해 봤으면 싶다. 표어나 구호가 그렇게 좋거든 가슴과 등에 표어로 간판을 해달아 샌드위치맨을 겸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표어의 효과가 어찌되었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다만 몇 갤런의 유류라도 실제로 절약한 셈이 되는 것이다. 20원짜리 버스를 타고 전등을 켜는 것 외에 유류의 소비에 직접적인 참여가 거의 없는 서민의 행렬보다 얼마나 실리적인가. 몇 해 전이었던가? 연료 현대화 계획이라 해서 유류 소비가 권장된 적이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꿈 같은 얘긴데도 바로 5, 6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때는 물론 우리나라 어디에서고 석유 한 방울 비쳤던 건 아니다. 그때 유류 사용 촉진을 위해 면세 석유 스토브를 대량으로 수입했었고 덕택에 나도 영국제 석유 스토브를 하나 장만했었다. 나는 그것을 큰 귀중품처럼 아껴 쓰고 봄이면 정성 들여 손질을 해 간직했기 때문에 아직도 새 것처럼 말짱하다. 연소통 위에 철망이 달린 반사식이 아니고 대류식 원통형이라 고운 불꽃이 훌훌훌 부드러운 소리를 내면서 타는 것을 원통에 달린 조그만 창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이 스토브를 나는 무척 좋아했다. 추운 겨울밤에 너울대는 불꽃을 보는 것은 이제는 거의 금단의 불이 되고만 원시적인 불, 장작불에 대한 향수를 달래주기에 충분한 즐거움이었다. 나는 이 스토브의 원통과 꼭 맞는 알루미늄 식기를 이용해 스토브의 열로 카스텔라를 맛있게 구워낼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었다. 긴긴 밤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면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 카스텔라를 굽는다든지 남편을 위해 생강차를 끓인다든지 이런 소시민적인 즐거움조차 올겨울엔 절제해야 할 것을 생각하는 것도 우울하다. 더욱 우울한 것은 이번 유류 파동이라든지 이와 비슷한 못된 바람은 늘 서민 생활에만 유독 세차게 불어닥치지 정작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고장은 여전히 무풍의 안위를 구가하겠거니 하는 생각을 해보는 일이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잘 길들여진 체념이다.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추위나 더위를 타는 정도가 반드시 기온의 고저와 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나는 1년 중 바로 이맘때 가을에서 겨울에 접어드는 이 시기 이른바 김장철이 제일 춥고 싫다. 이맘때의 그 독특한 을씨년스러움 기후의 변덕 한 팔을 한 발 앞서 무슨 저루처럼 정확하게 닥쳐오는 물가고 이런 것들이 맨살로 맞는 찬바람처럼 불육해 감기 기운 같은 한기를 으슬으슬 앓게 된다. 한기가 몸살이 안 되게 하려면 우선 떨치고 일어나 바쁠 수밖에 없겠다. 항아리도 가셔놓고 독도 울거놓고 멸치젓국도 끓여서 받쳐놓고
김장하는 이웃집에 가서 속도 좀 맛보고 호호 맵고도 맛있다고 칭찬도 해주고 지나가는 김장 리어카를 보는 족족 얼마짜리 배추냐고 얼마짜리 무냐고 물어보고 만져도 보고 찔러도 보고 들여다도 보고 공연히 들락거리면서 마늘도 좀 까고 생강도 좀 벗겨놓고 그러다가 옆집에 김장이 들어온 낌새라도 있으면 조르르 달려가 같이 몇 통 다듬다가 어머머 속이 잘도 찼네. 아주 꽉 찼네. 이 배추 포도련인가 봐. 아우 맛있겠다. 우리도 이런 걸로 사야지. 꼭 이런 걸로 사야지 하고 벼르고 그렇게 며칠 벼르다가 드디어 배추를 사러 나가게 될 것이다.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요 집 저 집서 값을 물어보고 배추도 들어보고 해쳐도 보고 얼마까지 해줄 거냐고 꼭 살 듯이 흥정을 하다가도 다음 집으로 옮겨가고 속 고갱이를 뜯어서 맛까지 보고도 아 싱거워 배추는 고소해야지 하며 또 다음 집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수도 없이 장을 돌고 돌고 돌아 드디어 배추를 흥정하고 리어카에 실으라면 장사꾼은 잔 것으로 고르느라 나는 큰 포기로 고르느라 한 번 더 다투고 리어카꾼은 끌고 나는 밀고 개선장구처럼 집까지 와서는 리어카 싹 때문에 리어카꾼과 다시 한번 다투고 배추를 가르고 어머머 속이 꽉 찼네. 올해는 우리 배추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겠네 하며 신바람이 나서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다지고 할 것이다. 곧 겨울이 깊어질 테고 김장김치가 익을 테고 이 땅에서는 석유는 안 나지만 배추도 나고 쌀도 나고 얼마나 좋으냐고. 쟤까지 것들 석유 먹고 살 재간 있으면 살아보라지 하고 배짱을 탁 튀기며 자족할 것이다. 내 우울의 자가요법이다. 틈. 김장을 한 피곤 때문일까? 좀처럼 잠이 오지 않는다. 처녀장에 연탄이 있고 김장까지 해넣었으니 이만하면 다리 뻗고 잘만도 한데 말이다. 담배를 몇 대 연거푸 태우던 남편이 먼저 잠이 든다. 나는 그의 거침없이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고작 천장의 연탄과 백폭의 김치를 때맞춰 장만하는 것으로 자족하려 드는 그의 피곤함과 소시민성을 측은해하면서도 미워한다. 나는 돌아 누워서 부자가 되는 공상을 요모조모 해본다. 부자가 되는 공상은 아무리 해도 실증이 안 나고 할수록 재미가 있어 아기자기하다. 한겨울에도 반소매 차림으로 지낼 수 있는 스팀 난방의 양옥, 현대적인 정갈한 부엌, 인류음악회의 3,000원짜리 좌석을 예사롭지 않게 예약할 수 있는 소비생활 등등. 나는 내 이런 공상이 모피나 보석에까지 도달하기 전에 용케 자제를 한다. 문득 남편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과 내가 남편에게 바라고 있는 것과의 엄청난 간극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래서 초겨울 밤은 실제의 기온보다 조금 더 춥다. 큰딸이 예비고사를 치르던 날이었던가. 한 친구가 어느 대학에 보낼 거냐고 전화를 걸어왔다. 아마 S대 보낼 것 같아. 본인 뜻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나는 대수롭지 않은 듯 대꾸하면서도 좀 자랑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러나 뜻밖의 친구는 계집애가 S대를 나와서 뭘 하니? 기껏 중학교 선생? 하고 얕잡지 않는가.
본인이 졸업 후 직업을 갖기를 원하니까 교사직도 나쁠 거 없지 않아? 그야 여자니까 교사직도 나쁠 것도 없겠지만. 그렇지만 조금 긴 안목으로 보면 문제가 심각해지고 말걸. 결혼 문제를 생각해봐. 자연히 직장에서 끼리끼리 만나게 되기 마련이야. 그래, 딸을 죽도록 키워서 고작 선생 사회를 볼 참이야? 이어서 친구는 고관이라든가 재벌의 부인을 많이 배출한다는 몇몇 대학의 이름까지 일러주는 친절도 잊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어떤 놀라움으로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다. 변변히 대꾸도 못하고 통화를 끝냈다. 내가 어느 틈에 사위볼 걱정까지 할 나이가 되었네 하는 놀라움보다 훨씬 더한 경악. 그것은 내 친구의 교사직에 대한 노골적인 비하의 말투였다. 나는 여태껏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분으로 선생님을 첫손으로 꼽는 터였고, 그들의 박봉이 마치 내 죄처럼 죄송했고, 그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최후의 양심이라고 여기고 있었고, 내가 아직까지 한 번도 저주나 경멸의 대상으로 삼아본 적이 없는 직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사직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내 신념은 확고한 것이었을 텐데 딸의 장래와 결부되고 나니 어쩐지 쉽사리 동요와 곤욕을 겪는다. 기껏 교사? 고작 선생? 그 말을 좀처럼 귓전에서 떨구지 못한다. 드디어 나는 내 곤욕을 혼자 처리하지 못하고 딸에게 떠듬떠듬 의논을 하는 척. 어느 틈에 시집 잘 가는 대학 쪽으로 딸을 꿰는다. 엄마도 참. 딸은 힐끗 한번 쳐다보며 전혀 대꾸가 없다. 그러나 나는 그 일별에서 재빨리 딸의 어미에 대한 모멸을 본다. 딸에 대해 나는 무엇일까? 타락한 기성세대? 뭐 그렇게 대단한 이름을 붙일 것까지야. 탐욕한 노파쯤이 아닐까? 나는 내 딸에겐지, 내 친구에겐지, 이 세상에겐지 대상이 분명치 않은 노여움이 왈칵 솟구침을 느낀다. 남북의 첫 만남이 신문에서 크게 천연색으로 나던 날이다. 엄마, 이북 사람도 신사복 입었어. 엄마, 넥타이도 맸네. 이발도 하고. 엄마, 이북에도 카메라에 시계가 있나 봐. 엄마, 이북 사람도 웃는데? 반공 교육을 철저히 받은 국민학생인 내 아들의 놀라움이다. 맙소사 25년은 정말 너무도 길었나 보다. 만일 이북 어린이가 같은 사진을 봤다면 뭐라 했을까? 엄마, 이남 사람 머리에 왜 뿔이 없지? 혹 이러지는 않았을까? 이제 최초의 무분별한 흥분이나 과도한 기대는 많이 가셨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꾸준한 주시 속에서 남북 예비회담은 좁다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때로는 테이블을 넘어 악수를 하며 가끔 맛있는 음식까지 나누며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의 만면의 미소가 더듬는 것이 인간의 선의, 혈연의 그리움뿐일까? 혹은 뿔을 더듬고 있지는 않을까? 어떻게든 그 뿔을 찾아내 그들의 어린이들에게 쳐들어서 보이고자 함은 아닐까? 잠옷 다정하게 활짝 웃으며 마주 앉은 좁다란 테이블이 문득 천리만큼 멀어 보임은 나 또한 그들의 독한 뿔에 다친 20년 전을 어제련 듯 잊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요즘 같은 초겨울이 싫다.
한자리 속에서 체온을 맞댄 부부 사이의 간극, 제 속으로 낳은 자식과의 간극, 내가 속한 사회의 사고와 내 사고와의 간극, 친구와의, 동포와의 간극을 어쩔 수 없이 의식하게 되는, 그래서 몸보다 마음이 먼저 추워오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추한 나이테가 싫다. 잠 안 오는 밤, 동네 개가 밤새 짖는다. 그까지 똥개 짖는 거 하면서도 누구네 도둑이 드나 싶어 뒤숭숭하다. 요샌 자고 깨면 이웃에 누구네 도둑이 들었단 소문이 많다. 좀도둑이 주인이 깨어나자 강도로 돌변하더라는 소문도 들린다. 나는 식구들에게 혹시 자다가 도둑이 든 것을 눈치채도 그저 자는 채 해야 된다고 이른다. 아들애는 제법 남자답게 도둑이 들면 실눈을 뜨고 눈치를 보다가 딴죽을 걸어 도둑을 잡겠다고 벼른다. 나는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질겁을 한다. 그러면 실눈을 뜨고 도둑의 얼굴이라도 똑똑히 봐두었다가 고발이라도 해야 할 게 아니냐고 묻는다. 나는 그럴 것도 없다. 우리 집엔 별로 감나가는 것이 없으니 그저 눈 꼭 감고 코를 콜콜 골며 도둑을 맞자고 이른다. 남편더러도 밤늦게 오다가 골목에서 날치기라도 만나면 행여 대항하지 말고 순순히 당하고만 있으라고 이른다. 나는 또 대학에 다니는 애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데모하지 말라고 이른다. 혹시 데모에 휩쓸리게 되더라도 행여 앞장서지는 말고 중간쯤에서 어물쩡거리다가 뒷구멍으로 살금살금 빠지라고 이른다. 그 애들의 경멸의 시선이 다소 따갑지만 웅얼웅얼 그런 소리를 한다. 나는 올 1년 내내 이렇게 가족들에게 비겁과 보신을 가르쳤다. 잠 안 오는 밤, 문득 이런 내가 싫어진다. 구역질나게 싫어진다. 이런 1년을 보내고 또 한 살 미운 나이를 먹고 추한 나이테를 두를 내가 싫다. 잠 안 오는 밤, 나는 또 1년 동안 내가 잣가랍시고 쏟아놓은 말들이 싫어진다. 나는 또 잣가랍시고 느닷없이 선택을 강요당했던 찬반 앞에서 무력하게 떨던 내가 싫다. 찬반 중 어느 쪽이 내 소신인가 보다는 어느 쪽이 보신에 이로울까부터 생각했던 내 자신이 싫다. 실상 나는 내가 작가임에 손톱만큼의 긍지도 못 가진 채 다만 두려워하고 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해야만 하는 것일까? 내가 처음 얻어들은 작가의 이름은 공교롭게도 이광수였다. 통틀어 인가가 20호도 채 안 되는 벽촌. 겨우 까막눈이나 면한 정도의 청년인 삼촌들과 삼촌 친구들 사이를 돌고 돌며 남로가 된 채 오히려 보물처럼 아낌을 받던 무정과 흙을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그들이 빛나는 눈으로 벅찬 감동을 나누던 겨울밤의 질화롯가를 기억한다. 그러나 같은 작가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청년들을 얼마나 무서운 좌절, 끔찍한 고독 속에 내팽개졌던가를 나는 또 기억한다. 이광수가 가야마 미스로가 됐네? 청년들은 다 일본 병정이 돼야 된다고 연설까지 했대. 세상은 한층 암울해지고 백성들은 성을 갈고 청년들은 일본 병정이 됐다. 그 시대엔 누구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이광수의 가야마 미스로만은
용서할 수가 없다. 이해할 수는 있어도 용서할 수는 없다. 그가 작가였기에. 침묵만 했어도 독자들에게 감사와 용기를 줄 수 있을 만큼 영향력 있는 작가였기 때문에 그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없는 한 나는 내가 작가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록 그처럼 문학사에 남을 작가는 못 될 망정. 작가라면 마땅히 그 시대의 고민을 앞장서서 걸머져야 한다는 엄청난 고난의 운명 때문에 작가라는 이름이 두렵다. 이렇게 글쟁이임조차 두렵고 힘에 겨워 잠 안 오는 밤, 나는 나다운 비겁한 탈출을 꾀한다. 언제적 내가 글 써먹고 살았나. 이렇게 생각하면 한결 속이 편해진다. 하긴 한때 작가였다 만 사람은 보기에 딱하지만 여자는 그렇지도 않을 것 같다. 주부라는 꽤 괜찮은 평생 직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때 작가였다 만 남자는 생각만 해도 정남이가 떨어진다. 설사 운수가 좋아 높은 벼슬자리에 올랐거나 돈을 왕창 벌어 재벌이 됐다 손치더라도 그 출세에서 썩은 냄새가 풍길 것 같다. 그러나 한때 작가였던 여편네, 한때 작가였던 아무개 엄마, 과히 나쁠 것도 없을 것 같다. 잠 안 오는 밤, 내가 한다는 생각은 고작 이런 생각이다. 내가 얼떨결에 작가라는 딱지를 붙이게 됐을 때만도 별 감동도 별 야심도 없었지만 단 하나 여류 작가는 안 되리라. 어떡하든 그냥 작가가 돼보리라 다짐했었다. 그런 내가 3, 4년의 알량한 글쟁이 생활 끝에 도달한 결론이 결국 여자라는 것으로 어떤 탈출구를 삼아보려는 거니 한심할 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이런 내가 싫다. 이런 내가 쏟아놓은 비비꼬인 말들과 비겁하게 복면한 말들이 싫다. 그리고 이 긴긴 겨울이 싫다. 개 짖는 소리만이 충만한 이 긴긴 잠 안 오는 음습한 밤은 정말로 싫다. 노인. 벌써 10여 년 전부터 아파트 생활에 익숙해진 한 친구는 늘 우리 동네를 부러워했었다. 아파트가 편하긴 해서 다 좋은데 이웃끼리 통사귀지를 않고 산다는 거였다. 그때만 해도 우리 동네는 한옥이 밀집한 고풍스러운 동네였고 이웃 간의 친목이 대단했었다. 리어카 장수나 광주리 장수한테 물건을 흥정해 놓고 좀 싼 듯하면 골목 안의 사람들을 다 불러서 아주 떨이를 해버림으로써 장수는 다 팔아서 좋고 이웃은 싼 거리를 해서 좋은 일 하기를 저마다의 의무로 알았고 어느 이웃이 어느 장수한테 속았다든가 바가지를 썼다든가 하면 골목 안 식구들이 일체의 그 장수를 배척해서 다시 우리 동네에 발을 못 들여놓게 했다. 돌떡이나 고사떡 나눠 먹기, 김장이나 큰일 때 서로 돕기는 당연한 예절이었고 집집마다 대개 노인네를 모시고 있어서 노인네의 생신 때는 골목 안 노인네들을 다 청에다가 며느리 딸들이 극진히 모시고 갖은 솜씨를 다한 음식 자랑도 했었다. 내가 처음 이 동네로 이사 왔을 때만 해도 꼭 시골 인심 비슷한 골목 안 인심에 흔연히 동화됐다기보다는 꽤나 당혹했었다는 쪽이 옳겠다. 개인 생활을 침해받는 것 같아 불쾌한 느낌조차 들었다. 가을철 고추 같은 것도 미리 물어보지도 않고 네 집에서 100근, 200근짜리를 부대째로 사서
마당에 쏟아놓고는 집집이 다니며 사람을 불러 모아서는 나누어 사자는데 뽀지게 싫다 할 수도 없고 당장 돈이 없다고 발뺌을 하면 돈을 구워주겠다는 사람까지 나서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참 할 일도 없으려니와 오지랖도 넓지 하며 속으로 혀를 차면 찼지 안 살 수가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요새 한창 유행하는 공동구입이 아닌가 싶다. 내 친구가 이런 우리 동네를 부러워하는 소리를 할 때마다 나는 그냥 웃었지만 속으론 친구의 아파트 살림을 부러워하지 않았던가 싶다. 그러나 이제 우리 동네도 많이 변했다. 골목 안에서 우리가 제일 고참이 되었고 한옥 사이 드문드문 양옥이 들어섰게 되었고 이웃 간의 왕래가 끊긴 지 오래다. 이제 와서 문득 지난날의 인심에 그리움 같은 걸 느끼며 우리가 제일 고참인 점으로 미루어 우리 골목 안의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로부터 끊긴 게 아닌지 하는 자책감조차 없지 않아 있다. 그렇지만 우리 골목의 변모야말로 근래 10여 년간의 우리 사회에 급속한 근대화가 가져온 수많은 변모의 한 전형일 따름일 것이다. 우선 집이 팔리면 새로 산 사람이 멀쩡한 한옥을 철거한다. 아직도 몇십 년을 더 버틸 수 있는 굴돌이에 제목이 좋은 한옥도 헐려서 시골로 내려간다. 시골 사람은 이런 한옥을 사다가 그대로 조립하는 식으로 지으면 건축비가 훨씬 덜 든다는 거였다. 철거가 끝나면 철근에 벽돌에 시멘트가 쌓이고 땅을 판다. 양옥의 기초공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맘때쯤 을에 맞붙은 한옥 주인과 싸움이 붙는다. 지하실을 너무 깊이 파서 집이 기울고 있다든가 담을 몇 센티미터쯤 내다 쌓았다든가 하는 일로 집이 완공될 시점에 또 싸운다. 2층에서 남의 집 안방이 들여다보이니 될 말이냐. 보여도 안 내다보면 될 게 아니냐 하고 어린애들처럼 싸운다. 그러나 이런 싸움의 결과란 을의 새 양옥집 주인의 승리다. 이렇게 생긴 양옥은 우선 대문이 어마어마하고 담엔 쇠꼬챙이가 솟아있고 차는 있건 없건 셔터 내린 차고까지 있어 이웃의 한옥하곤 사뭇 단수가 달라배고 사람까지 달라배서 상종들을 안 하려 든다. 설사 새로 이사오니가 한옥을 헐지 않고 그대로 사는 경우도 대개는 수리를 하는데 그 수리라는 게 또 대단하다. 방을 추녀 밑으로 또는 집과 집 사이로 내늘리고 그러자니 자연히 이웃과 또 입씨름이 붙게 된다. 한옥도 번들번들 타일이 빛나는 벽이 추녀 끝까지 나와 있고 담에 쇠꼬챙이가 솟고 보니 한옥인지 양옥인지 분간을 못하게 된다. 반양옥이라고 할까? 한 골목 안에 한옥, 양옥, 반양옥이 번갈아가며 서 있고 서로 그것을 신분의 차이처럼 의식하고 서로 저기조차 품고 있는 듯이 보인다. 나는 가끔 내가 돈이 한 푼도 없는 날 100원이나 500원쯤이 급히 필요한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한다. 돈은커녕 광주리 하나 빌릴 만한 이웃이 없다. 그래도 나는 자주 밖에 나가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고 심심할 땐 친구들과 전화도 할 수 있고 책도 읽고 함으로써 별로 외로움을 모르고 살지만 모시고 있는 시어머님의 경우는 이웃과의 단절의 문제가 사뭇 심각하다. 심심하면 마을 갔다 오마고 나가시고 한 바퀴 돌아오시면 동네에 잘디잔 소식은 다 모아들이던 어른이 요 몇 년째 가실 데가 없는 것이다. 쇠꼬챙이가 삼엄한 담장,
사나운 개. 인터폰을 통과할 일도 난감하려니와 완강하게 닫힌 사람의 마음 문을 열 일은 더욱 난관인 것이다. 앞에서 고물고물 말 상대가 돼주던 손자들은 다 자라고 아침 일찍 학교에 가면 늦게나 돌아와 제각기 제 일이 있다 보니 할머니하고 오순도순 대화할 시간이 없다. 서로 왕래하던 친척의 노인네들도 대부분 별세하시고 젊은이들은 노인을 찾아뵙는 예절쯤은 생략하고 사는 지 오래다. 그래 그런지 원체가 80 고령이라 그러신지 요새 우리 시어머니 대화에서는 많은 단어를 잊어버리시고 극히 제한된 단어밖에 구사할 줄 모르신다. 춥다, 덥다라든가 배고프다, 맛있다, 맛없다라든가 하는 감각과 본능의 욕구에 필요한 범위 내로 점점 협소해지고 있다. 가끔 우뚝 솟은 2층 집을 바라보면서 저놈의 집엔 늙은이도 없나 하시더니 요샌 그런 소리도 안 하신다. 누웠다 앉았다 장독뚜껑을 열어봤다 하시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사고의 범위까지가 구사할 수 있는 단어의 범위 내로 제한되는 걸까? 그렇다면 80년을 산 긴긴 사연은 뇌의 어느 깊은 주름살 속에 영영 사장되고 만 셈인가? 측은하고 서글프다. 내 남편을 낳아 길러주었고 내 자식을 같이 사랑했고 같이 병상을 보살피고 같이 재롱해웃던 분의 쓸쓸한 노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한 가닥 연민뿐이니 그것 또한 서글프다.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신나는 일 좀 있었으면 가끔 별난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 목청껏 소리를 지르고 손뼉을 치고 싶은 충동 같은 것 말이다. 마음속 깊숙이 잠재한 환호의 갈망 같은 게 이런 충동을 느끼게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요샌 좀처럼 이런 갈망을 풀 기회가 없다. 환호가 아니라도 좋으니 속이 후련하게 박장대소라도 할 기회는 아마 거의 없다. 의례적인 미소 아니면 조소, 냉소, 고소가 고작이다. 이러다가 얼굴 모양까지 얄궂게 일그러질 것 같아 겁이 난다. 환호하고픈 갈망을 가장 속 시원하게 풀 수 있는 기회는 뭐니 뭐니 해도 잘 싸우는 운동 경기를 볼 때가 아닌가 싶다. 특히 국제 경기에서 우리 편이 이기는 걸 텔레비전을 통해서나마 볼 때면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런 일로 신이 나서 마음껏 환성을 지를 수 있었던 기억도 아득하다. 아마 박신자 선수가 한창 스타 플레이였을 적 여자 농구를 볼 때면 그렇게 신이 났고 그렇게 즐거웠고 다 보고 나선 그렇게 속이 후련했던 것 같다. 요즘은 내가 그 방면에 무심해져서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처럼 우리를 흥분시키고 자랑스럽게 해주는 국제 경기도 없는 것 같다. 지는 것까지는 또 좋은데 지고 나서 구정물 같은 후문에 귀를 적셔야 하는 고역까지 겪다 보면 운동 경기에 대한 순수한 애정마저 식게 된다. 이렇게 점점 파인 플레이가 귀해지는 건 비단 운동 경기뿐일까? 사람이 살면서 부딪히는 타인과의 각종 경쟁, 심지어는 의견의 차이에서 오는 사소한 언쟁에서까지 그 다툼의 당당함, 깨끗함, 아름다움이 점점 사라져가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아무리 눈에 불을 밝히고 찾아도 내부에 가둔 환호와 갈채애의 충동을 발산할 고장을 못 찾는지도 모르겠다.
뭐? 마라톤? 요전에 시내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일이다. 집을 다 와서 버스가 정류장 못 미쳐 서서 도무지 움직이지를 않았다. 고장인가 했더니 그게 아닌 모양이었다. 앞에도 여러 대의 버스가 밀려 있었고 버스뿐 아니라 모든 차량이 땅에 붙어버린 듯이 꼼짝을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 아침부터 괜히 걷잡을 수 없이 우울해 있었다. 그래서 버스가 정거장도 아닌데 서 있다는 사실을 참을 수가 없었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요? 나는 부끄럽게도 안내양에게 짜증을 부렸다. 마치 이 보잘것없는 소녀의 심술에 의해서 이 거리에 온통 차량이 땅에 붙어버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그러나 안내양은 탓하지 않고 시들하게 말했다. 아마 마라톤이 끝날 때까지는 못 가려나 봐요. 뭐? 마라톤? 그러니까 저 앞 고대에서 신설동으로 나오는 삼거리쯤에서 교통이 차단된 모양이었고 그 삼거리를 마라톤의 선두주자가 달려오리라. 마라톤의 선두주자? 생각만 해도 우울하게 죽어있던 내 온몸의 세포가 진저리를 치면서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선두주자를 꼭 보고 싶었다. 아니, 꼭 봐야만 했다. 나는 차비를 내고 내려달라고 했다. 안내양이 정류장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 나는 마음이 급한 김에 어느 틈에 안내양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다. 정류장이 아니기 때문에 못 내려주겠다고? 그럼 정류장도 아닌데 왜 섰니? 응? 왜 섰어? 이 아주머니가 정말? 안내양은 나를 험상궂게 째려보더니 확 돌아서서 바깥을 내다보며 상대도 안 했다. 그래도 나는 선두로 달려오는 마라토너를 보고 싶다는 갈망을 단념할 수가 없었다. 나는 짐짓 발을 동동 구르면서 다시 안내양의 어깨를 쳤다. 아가씨, 내가 화장실이 급해서 그러니까 잠깐만 문을 열어줘요. 응? 아주머니도 진작 그러시지. 신경질 먼저 부리면 어떡해요? 안내양은 마음씨 좋은 여자였다. 문을 빠끔히 열고 먼저 자기 고개를 내밀어 이쪽 저쪽 휘휘 살피더니 재빨리 내 등을 길바닥으로 떠다밀어 주었다. 1등 주자를 기다리는 마음. 나는 치마를 펄럭이며 삼거리 쪽으로 달렸다. 삼거리의 인파가 겹겹이 진을 치고 있으리라. 그 인파는 저만 치서 그 모습을 드러낸 선두주자를 향해 폭죽 같은 환호를 터뜨리리라. 아, 신나라. 오늘 나는 얼마나 재수가 좋은가. 오랫동안 가두어두었던 환호를 터뜨릴 수 있으니. 군중의 환호. 자기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전혀 상관없는 환호. 그 자체의 파열인 군중의 환호에 귀청을 떨 수 있으니. 잘하면 나는 겹겹의 군중을 뚫고 그 맨 앞으로 나설 수도 있으리라. 그러면 제일 큰 환성을 지르고 제일 큰 박수를 쳐야지. 나는 삼거리 쪽으로 다름질치며 나의 내부에서 거대한 환호가 삼거리까지 갈 동안을 미처 못 참고 웅성웅성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러나 숨을 헐떡이며 당도한 삼거리에 군중은 없었다. 할 일이 없어 여기 이렇게 빈둥거리고 있을 뿐이라는 듯 곧 하품이라도 할 것 같은 남자가 연하문 명, 그리고 장난꾸러기의 아녀석들이 대여섯 명 몰려 있었을 뿐이고 아무 데서고 마라토너가 나타나기 직전에 흥부는 엿보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호루라기를 입에 문 순경은 차량의 통제를 금하고 있었다. 세 갈래 길에서 밀리고 밀린 채 기다리다 지친 차량들이
짜증스러운 듯이 부릉부릉 이상한 소리를 내며 바퀴를 조금씩 들먹이는 게 곧 삼거리의 중심을 향해 맹렬히 돌진할 것처럼 보이고, 그럴 때마다 순경은 날카롭게 호루라기를 불어댔다. 그때 나는 내가 전혀 예기치 않던 방향에서 쏟아지는 환호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내 뒤쪽에 조그만 라디오방 스피커에서 나는 환호 소리였다. 선두주자가 드디어 결승점 전방 10m, 5m, 4m, 3m. 고리인하는 아나운서의 숨막히는 소리가 들리고 군중의 우레와 같은 환호성이 들렸다. 비로소 1등을 한 마라토너는 이미 이 삼거리를 지난 지가 오래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이 삼거리에서 고린 지점까지는 몇 킬로미터나 되는지 자세히는 몰라도 상당한 거리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통행이 금지된 걸 보면 후속 주자들이 남은 모양이다. 꼴찌에 가까운 주자들이. 그러자 나는 그만 맥이 빠졌다. 나는 영광의 승리자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것이지 비참한 꼴찌 얼굴을 보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 또 차들이 부르릉대며 들먹이기 시작했다. 차들도 기다리기 지루해서 짜증을 내고 있었다. 다시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고 저만치서 푸른 유니폼을 입은 마라토너가 나타났다. 삼거리를 지켜보고 있던 연하문 구경꾼조차 라디오방으로 몰려 우승자의 꼬린 광경, 세운 기록 등에 귀를 기울이느라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나도 무감동하게 푸른 유니폼이 가까이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몇 등쯤일까? 20등? 30등? 저 사람이 세운 기록도 누가 자세히 기록이나 해줄까? 대강 이런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 20등 아니면 30등의 선수가 조금은 우습고 조금은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푸른 마라토너는 점점 더 나와 가까워졌다. 드디어 나는 그의 표정을 볼 수 있었다. 꼴찌 주자의 위대성. 나는 그런 표정을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느꼈다. 여지껏 그렇게 정직하게 고통스러운 얼굴을, 그렇게 정직하게 고독한 얼굴을 본 적이 없다. 가슴이 뭉클하더니 심하게 두근거렸다. 그는 20등, 30등을 초월해서 위대해 보였다. 지금 모든 환호와 영광은 우승자에게 있고 그는 환호 없이 달릴 수 있기에 위대해 보였다. 나는 그를 위해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내가 좀 전에 그의 20등, 30등을 우습고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도 자기의 20등, 30등을 우습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옛다 모르겠다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면 어쩌나. 그래서 내가 그걸 보게 되면 어쩌나 싶어서였다. 어떡하든 그가 그의 20등, 30등을 우습고 불쌍하다고 느끼지 말아야지. 느끼기만 하면 그는 당장 주저앉게 돼 있었다. 그는 지금 그가 괴롭고 고독하지만 위대하다는 걸 알아야 했다. 나는 용감하게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내리며 그를 향해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환성을 질렀다. 나는 그가 주저앉는 걸 보면 안 되었다. 나는 그가 주저앉는 걸 봄으로써 내가 주저앉고 말 듯한 어떤 미신적인 연대감마저 느끼며 실로 열렬하고도 우렁찬 환영을 했다. 내 고독한 환호에 딴 사람들도 합세를 해주었다. 푸른 마라토너 뒤에도 또 그 뒤에도 주자는 잇따랐다. 꼴찌 주자까지를 그렇게 열렬하게 성원하고 나니 손바닥이 붉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그러나 뜻밖의 장소에서 환호하고픈 오랜 갈망을
마음껏 풀 수 있었던 내 몸은 날듯이 가벼웠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마라톤이란 매력 없는 우직한 스포츠라고밖엔 생각 안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것을 좀 더 좋아하게 될 것 같다. 그것은 조금도 속임수가 용납 안 되는 정직한 운동이기 때문에. 또 끝까지 달려서 골인한 꼴찌 주자도 좋아하게 될 것 같다. 그 무서운 고통과 고독을 이긴 의지력 때문에. 나는 아직 그 무서운 고통과 고독의 참뜻을 알고 있지 못하다. 왜 그들이 그들의 체력으로 할 수 있는 하고 많은 일들 중에서 그 일을 택했을까 의아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그날 내가 20등, 30등에서 꼴찌 주자에게까지 보낸 열심스러운 박수갈채는 몇 년 전 박신자 선수한테 보낸 환호만큼이나 신나는 것이었고, 더 깊이 감동스러운 것이었고, 더 육친애적인 것이었고, 전혀 새로운 희열을 동반한 것이었다. 도시 아이들. 동네 골목이나 유원지 같은데 아이들이 모여서 노는 걸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저희들끼리 하는 짓이 너무 얕고 되바라지고 세련된 도시적인 아이들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시골뜨기스러운 아이들한테 더 정이 간다. 여기서 내가 시골뜨기스러워 보인다는 건 외모나 옷차림이나 말씨 같은 게 아니라 속에서 풍기는 우직함, 단순함, 천진함 같은 걸 말한다. 나도 국민학교 쪽부터 서울서 자라서 순 토박이한테 시집와서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도 내 아이가 남보다 똑똑해지기보다는 아까 말한 의미의 시골뜨기스러워지길 바라며 또 그렇게 기르노라고 애까지 써가며 길렀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이들을 내리 기를수록 알게 되었다. 큰애보다는 다음애가 더 되바라지고 다음애보다는 다음애가 더 야가빠지고 저절로 이렇게 되고 만다. 내가 굳이 아이들의 유형을 도시형과 시골형으로 구별하고 시골형의 아이들에게 별난 애정이랄까, 향수랄까 이런 걸 갖고 있는 데는 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또 그런 편애가 어제 오늘 비롯된 게 아니라 아주 역사가 깊은 것이다. 나는 두매에서 읍이나 면 소재지도 못 나와보고 8살까지 자랐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울로 끌려가 국민학교에 입학했다. 그때 본 서울 애들이 너무나 똑똑하고 예뻐 보여 내가 위축됐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그런 애들하고 나하고 친구가 될 것 같지 않았다. 또 입학하고 처음 일주일쯤은 엄마들이 따라오는데 그때 서울 엄마들은 트레머리나 히사시 까미라는 근사한 머리 모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는 쪽을 찌고 번쩍번쩍하게 다듬이질한 흰 옥양목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는 게 멀리서도 그렇게 잘 눈에 띌 수가 없었다. 창피해서 저런 엄마는 안 따라왔으면 싶으면서도 엄마까지 없으면 그 엄청난 고독감을 견딜 것 같지는 않았다. 게다가 나는 동네 친구도 없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네 친구가 있으면 빨리 사귀게 되는데 우리 동네 아이들은 다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데 나만 인왕산 자락을 넘어 매동국민학교에 다녔다. 그때는 국민학교도 시험 치고 입학하던 때였고 지금의 학고제처럼 그 국민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려면 그 국민학교 근처 동네에 살아야 된다는 제한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영천에 살면서도 주소를 누상동에 사는 친척집으로 옮겨가지고 매동국민학교에 시험을 친 것이다. 우리 어머니가 시골 부인답지 않게 그 시절로서는 대단한 교육열이어서 영천보다는 문 안에 있는 학교를 다녀야 한다고 지금으로 치면 학구제 위반을 한 것이다. 그때는 서울을 사대문 안과 사대문 밖으로 나누어 문 안,
문밖이라 부르며 집값의 격차로부터 갖가지 차별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서울에 오자마자 가뜩이나 어리둥절한데 2가지 주소를 외워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학교에서 물어보면 대답할 주소와 길에서 혹시 집을 잃어버리면 대답할 진짜 주소와 그것은 나이 어린 시골뛰기 계집애에겐 적잖이 고통스러운 부담이었다. 엄마는 늘 그 둘을 행여나 헷갈리는 일이 있으면 큰일 난다고 일러줬고 그럴수록 나는 꼭 그걸 헷갈리고 말 것 같아 겁이 났고 동네 서고 학교 서고 친구가 없어 외로웠다. 서울 애들은 영원히 저희들끼리만 놀지 나 같은 건 붙여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런 느낌은 죽고 싶도록 절망적인 것이었다. 그러다가 뜻밖의 친구가 하나 생겼다. 그것도 아주 예쁘고 똑똑해서 선생님이 귀여하시고 교단에 올라가서는 봄이 왔다는 일본 노래를 독창까지 한 애가 내 친구가 되어주었다. 걔는 내 짝이었는데 고무나 연필을 교실 바닥에 떨어뜨리면 나더러 주워달래고 걸상을 책상 위에 얹는 일도 나더러 해달라고 나는 걔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었다. 반 애들이 내가 꼬붕이라고 했지만 나는 꼬붕의 뜻을 잘 몰라서 아무렇지도 않았다. 어떤 때는 운동화를 한 짝 벗어서 한 발로 오란 말처럼 저만치 차 던지고 주워오라고 했다. 아무리 시골뜨기지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어서 시무룩하게 했으면 운동화가 없는 한쪽 발을 쳐들고 한 발만 갖고 깽깽발을 치면서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하며 엄살을 떨면 집어다 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앙증맞고 깨끗한 도시아이의 흰 양말에 흙이 묻지 않도록 하고 싶었던 내 심정은 예쁜 인형을 아끼는 마음과도 비슷했지만 비굴한 것은 아니었다. 그 예쁜 애는 친절하게 소곤소곤 속삭여서 재미있는 얘기를 한 적도 많았다. 한 번은 학부형회가 있었던 날인데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답게 제일 촌스럽고 그 아이의 엄마는 그 엄마답게 예뻤다. 놀라운 것은 너무나 젊은 거였다. 나는 나도 모르게 탄성을 바라고 니네 엄마는 참 예쁘다. 너는 어쩌면 그렇게 니네 엄마를 닮았냐? 라고 했다. 그러나 그 애는 좋아하지 않고 이상한 웃음을 웃었다. 그러더니 내 귀에 대대고 속삭였다. 내가 무슨 말 하나 해줄게. 너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았지? 라고 했다. 나는 가슴을 다 두근대면서 절대로 말 안 하겠다고 맹세를 했다. 그래도 그 애는 못 믿겠다는 듯이 내 새끼손가락과 자기 새끼손가락을 걸고 흔들면서 종알종알 주문 같은 걸 외웠다. 주문이래야 별것은 아니었다. 그때 우리들 사회에서 유행했던 것으로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무슨 벌을 받는다는 기괴하고도 황망한 것이었지만 어린 마음에 상당히 두려운 것이기도 했다. 나는 엄숙하게 다시 한번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 안 한다고 맹세를 했다. 그제서야 그 아이는 입을 내 귀에다 대고 저 여자는 자기 친엄마가 아닌 의붓 엄마고 친엄마는 쫓겨났고 의붓 엄마는 바에 다니던 나쁜 여자라고 했다. 나는 바가 뭐 하는 데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모르냐고 아주 나쁜 데라고만 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생전 처음 나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엄청난 비밀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흐뭇한 것이기도 했다. 나는 그 비밀을 통해
그 예쁜 애와 영원한 우정이라도 맺어진 것처럼 느꼈다. 실상 나는 그전까지는 그 애가 나와 너무 맞지 않고 예쁘고 세련됐기 때문에 언제고 날 버리고 딴 애와 친해질 것 같은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 빠라는 데가 뭐 하는 데인지 그게 궁금해 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느 날 엄마에게 그 빠라는 데에 대해서 물었다. 엄마는 가르쳐 주기는커녕 그런 못된 소리를 어디서 들었냐고 야단을 치면서 그 소리를 들은 곳을 대라고 했다. 나는 그 애와의 엄숙한 맹세를 생각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엄마는 나중에 맥까지 들면서 그 빠라는 소리를 어디서 들었는지를 알아내려고 했다. 요즘 상식으론 상상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땐 그랬던 것이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나는 그 비밀 때문에 맥까지 맞고도 그 애가 나에게만 그 비밀을 가르쳐 줬다는 걸 감사했고 거기 무슨 보답을 하고 싶어 했다. 마치 값진 선물을 받고 그것의 반값이라도 되는 걸로 보상을 하고 싶어 고민하는 만큼이나 진지하게 그 문제를 궁리했다. 마침내 나는 나도 그 애에게 내 비밀을 가르쳐 주리라고 마음먹었다. 내 비밀이란 다름이 아니라 주소가 2개라는 거였다. 실제로 사는 주소를 속이고 이 학교에 들어오기 위해 가짜 주소를 썼다는 엄청난 비밀을 이 아이에게 고백할 것을 결심했다. 나는 그 아이가 나한테 했던 것과 똑같이 새끼손가락을 걸고 주문을 외고 나서 그 아이의 귀에다 대고 그 말을 했다. 말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만일 그 사실이 탄로가 나면 난 이 학교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소리까지 덧붙였다. 그러고 나니 빚이라도 갚은 것처럼 속이 후련할 뿐더러 이제야말로 나와 그 애는 떨어질 수 없는 단짝이 되었다는 걸 느꼈다. 그러나 웬걸? 그 다음 날로 내가 영천 사는 아이란 소문은 파다하게 퍼졌다. 영천 사는 아이는 또 괜찮았다. 감옥소 동네에 사는 아이라는 거였다. 아이들이란 순진한 것 같으면서도 악마처럼 악랄하고 잔혹한 데가 있다. 얼레리 꼴레리 누구누구는 감옥소 동네에 산단다. 매일매일 진종일 죄수만 보면서 산단다. 하고 반 아이들이 손뼉을 치면서 나를 놀렸다. 나는 우리 동네에 있는 제일 큰 집이 죄인들을 가둬두는 데라는 건 알았지만 그 동네에 산다는 것까지 부끄러운 일이 된다는 건 처음 알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까지 내가 누상동이 아닌 영천 산다는 걸 알게 되어 쫓겨나면 어쩌나 근심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큰 타격은 그 예쁜 아이의 배신이었다. 손가락 걸기도 맹세도 주문도 귓속말도 어쩌면 그렇게 겁도 없이 외눈 하나 까딱 안 하고 배신할 수가 있었을까? 나는 그때 학구제 위반으로 쫓겨나는 일도 안 당했고 아이들의 놀림도 곧 가라앉았지만 그때 그 얄쌍한 전형적인 서울 계집애의 배신이 안겨준 상처는 어린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도 큰 것이었다. 나는 학교가 다니기 싫어서 차라리 쫓아내 주었으면 싶었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쫓아내길래 선생님께 우리 집이 이 학교 관내가 아닌 영천이란 말씀까지 드렸다. 나로선 대단한 용기였다. 선생님은 그러냐고 말할 뿐 놀라지도 않았고 그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다. 그의 여름방학에 시골에 내려가니 서울선 그렇게 시골뜨기 같던 데가 시골 친구들한테는 서울뜨기로 보였던지 슬슬들 피했다. 얼마나 보고 싶은 친구들이었는데. 그러나
나는 곧 그 구역질 나는 서울뜨기 티를 털어버리고 그리운 친구들과 어울릴 수도 있었고 개학이 되어도 다시는 서울 안 가겠다고 떼를 썼다. 엄마는 아니 서울? 그 좋은 3층 집 학교를 마다하고 이 두메구석 초가지분 간이 학교를 다닐 거냐고 야단을 치면서 나를 억질로 끌고 서울로 왔다. 개학해 다시 학교로 온 나는 그 계집애와 다신 친하지 않았고 물론 그 계집애의 심부름 같은 것도 안 했다. 나는 그 계집애를 깊이 깊이 미워했고 깊이 깊이 경멸했다. 그 후 여지껏 서울에서 사는 서울 사람이지만 그때 그 서울 계집애에 의해 눈뜬 사람 보는 눈. 그것은 다분히 옹졸한 편견일 가능성은 많다. 하지만 여지껏 그 편견을 못 버리고 있다. 아이들을 좋아하지만 너무 얕고 똑똑하게 겉으로 바라진 애는 괜히 싫고 어른끼리 사귈 때도 너무 세련되고 사교적인 사람에겐 정이 안 가고 경계심을 먼저 품게 되고 어느 한 구석이라도 시골스러움이 엿보이면 사귀어도 좋을 것 같은 신뢰가 간다. 그리고 남들이 학벌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것만큼이나 나는 내가 시골 출신이라는 걸 내세우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나에게 얼마만치 시골뜨기성이 남아있느냐는 나도 잘 모르겠다. 요새는 아무리 두메산골에 가도 외모가 시골뜨기인 사람은 많아도 내가 원하는 그 우직함, 단순한 시골뜨기성이 내면으로부터 풍기는 사람을 만나기는 힘들다. 하물며 도시 한복판에서랴. 그러니까 내 시골뜨기 성애의 그리움은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향수 같은 걸 거다.